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와 재현이라는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려면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현재 정치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재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도 편안하게 안정되게 장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불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여러 번 지적됐듯이 양극화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기회의 격차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중산층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면글면하고 있습니다. 내 안위를 지키는데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동지라는 의식이 점차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정한 기회의 보장입니다. 부모의 재력이든 사회적 네트워크든 기득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욱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심한 냉소주의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존엄성을 인정받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이미 지나보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성공 신화만으로 구성원을 통합하고 사회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혹은 경쟁에 아예 뛰어들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 문화적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다는 능력주의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평등한 출발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제도적으로 최대한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들 지금처럼 다수가 루저라는 낙인을 찍히는 상태라면 자책과 열패감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쫓기고 그 불안을 다른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두 번째로 점차 만연하고 있는 갈등과 균열을 조정하고 완화해서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소속감,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동지라는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통합되고 또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정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의 문제를 보려면 2017년 이후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한 정부였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에 의해서 몰락했습니다. 탄핵을 할 당시에 우리 국민 1,700만 명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섰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연인원으로 따지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나서서 탄핵을 하고 결국 큰 기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하리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편가르기, 내로남불 이런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유권자들은 또다시 실망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되는 좌절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런 기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마음속 깊이 좌절감과 불신이 쌓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욕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많은 평론가들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얻은 정치 효능감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좌절이 반복되면서 효능감은 이제 깊은 실망과 무력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유례 없이 낮은 투표율, 그리고 높아져만 가는 무당층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무력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편가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의 투표율이 대략 55% 내지 65% 중반대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25% 내지 30% 득표를 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정파들이 이런 인식에서 출범해서 중도층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대화를 나눠보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최근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영원히 10%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지층이 아닌 다른 국민은 상대하지 말라는 이런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이렇게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적대적인 세력의 양산입니다. 원래 지지층 결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전술은 상대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힘들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토착외구야, 저쪽은 종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결집도 쉽게 됩니다. 상대방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주장의 모순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도저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경쟁 상대가 아닌 적으로, 또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될 동료가 아닌 배제해야 되는 악으로 봅니다. 이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엇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를 상회합니다. 여야 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 참여자들이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이 정권을 잡아도 2배 이상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지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정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일컬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상당수는 윤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되는 꼴은 차마 될 수 없어서 표를 던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계속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버티지 못하고 소멸된 원인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극과 극이 부딪히고 상대의 몰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나 또 지향을 내세우게 되면 그저 장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견을 내는 비주류 세력이 수박이니 내부 총질이니 하고 욕을 먹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각 당의 지도부들이 이러한 현상을 자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총질이라고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또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추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편가르기는 일상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목과 불화를 낳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 집권 세력의 자가당착적인 내로남불과 억지 논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전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말다툼도 하고 또 논쟁도 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SNS를 비롯한 공론장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조각조각 나누고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메이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를 하나씩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양곡법, 방송법 등의 개정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방송법을 예를 들면 이것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의 운영이나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진짜 하려고 했으면 5년간 집권하는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180석이 넘는 의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전혀 안 하고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다가 지금 야당이 되니까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방송법이 정말 옳은 거라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이라면 누가 집권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는 태도가 정말로 정치의 유권자들이 혐오와 염증을 느끼게 하고 또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1년이 지났지만 청와대를 옮긴 것 외에 별다른 한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의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한 일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집권 1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아직까지 야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1년 후 총선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부정평가 30대 60이 극적으로 뒤집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그 전에 결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처럼 가면 어느 쪽도 압승하기는 힘들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견제를 위해서 표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유권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권자들도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등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잘못된 정책, 또 그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견강부회,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는 내로남불,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토착외구 친일파로 부르던 그 모습을 유권자들은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면서 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은 집권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열립니다. 단순히 힘을 실어달라는 건 부족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조금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고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과 집권 세력의 유일한 스피커는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눈치를 봅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결단을 따르지 않으면 국정 운영의 회방꾼 취급을 받습니다. 지지자만 바라보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역시 국민의힘도 압승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총선 이후 나머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입니다. 양측이 서로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으면서 대선 때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2027년 대선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저쪽이 못하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정권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극심한 비호감 선거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양 진영이 부정적 에너지로 연명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국 정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지금 존재하는 두 정당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각 진영의 승리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신과 다른 진영이든 혹은 같은 진영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서로 목표는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를 잘 되게 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차이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친일파 혹은 종북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내부에 이견이 있는 사람을 수박, 내부 총질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내세웠던 총선은 한일전 이런 구호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친일파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진영에서 리더십이 변화를 하리라는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를 비롯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 왔지만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쪽 진영의 퇴행이 다른 쪽 진영의 퇴보를 가져오고 서로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결국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정치 세력 모두를 불신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그나마 덜 나쁜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신을 가진 정치 지망생들도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정당 안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옵션이 열려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유권자들은 2017년 이후에 이쪽에 정권을 줘봤다가 저쪽에 정권을 줘봤다가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실망만 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온전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주고 또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 몸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새로운 세력을 제3지대라고 부릅니다. 중도 세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수 진보의 중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의 구분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까 이상민 의원님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합쳐도 좋겠다고 농담을 하셨지만 실제로 두 당의 차이가 없고 두 당이 과연 진보의 가치나 또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은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그 불안의 원인,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거기에 그 문제들을 유권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아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판에 민주당 계열이나 국민의힘 계열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세력이 등장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작은 성과를 내는데 그쳤을 뿐 영속하지 못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은 깨끗한 정치, 새 정치 이런 구호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당장 정권을 잡으려고 뭉친 세력이 새로운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정치권의 무당층이 많고 제3의 세력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인 어떤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거, 보통은 대통령 선거나 아닌 총선 1년 전이 돼야 될 때만 이것이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3세력이 등장하면 유권자들이나 언론은 지금까지 당의 선거에서 일당이 되거나 혹은 정권이 잡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세력에는 당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필적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를 1년 남긴 시기 이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다 마치고 출범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 기존 세력의 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고 기존 정당을 대체할 만한 조직을 구성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유권자들도 과거에 비해서 변했습니다. 과거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특출난,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정권을 줘보고 또 그때 튀어나와서 언론의 각광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를 주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에 많이 식상했습니다. 어떤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우리 정치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유권자들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고착돼 있는 구조, 이 고인물과 같은 정치,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깨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저는 그러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망을 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치 보수를 내세우면서 앞에 나왔습니다. 한때는 안철수 바람이 불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큰 기대를 가지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망을 줬을 때는 지금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물 중심의 정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에게 실망만을 줬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 연이어 나온다면 이것이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치를 바꾸려면 개헌을 비롯해서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3세력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제가 아마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가면 기자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어느 정치인이 참여하느냐, 언제쯤 뭐가 되느냐, 이 기존 정치의 틀과 비슷한 수준에서 질문이 되고 지금까지는 제3세력이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안힘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틀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자기는 그 350만 원 버는 커플을 머리에 두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밀거나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커플이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비정규직에 있을 수도 있고 편의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배달을 하기도 하면서 평균적으로 350만 원을 법니다. 잘 버는 달에는 4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고 어려운 달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200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커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래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도 갖고 이렇게 될까? 저는 이런 문제에 진짜 관심을 갖는 정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은 한일전 또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정당들은 이런 350만 원 정당들의 관심에는 이 350만 원을 버는 커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걸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분열하고 반목하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또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길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긴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